안녕하세요. 청하스입니다. 오늘은 요청 주신 테마 중에서 징기스칸 하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좀 징기스칸을 이해하려면 징기스칸 가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전혀 깊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 중요한 재미 포인트를 그냥 건너뛰는데 징기스칸 가문의 원류, 시조는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근원은 하늘에서 그 위대한 운명을 받고 태어난 버르테 치노이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코아이 마랄이다. 그들은 탱기스를 건너와 오논강 상류에 있는 부르칸 칼둔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버르테치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르테치노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푸른 늑대라는 뜻이죠. 그리고 부인 코아이 마랄은 하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문의 원료를 이야기함에 있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탱기스, 오논, 부르칸 칼둔. 이 세 지명 나중에도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머르테치노가 자손을 낳아요. 그 후손 중에 도와 소코르와 도본 메르겐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기록. 어느 날 도와 소코르는 아우 도본 메르겐과 부르칸 칼둔 산 위로 올라갔다. 도와 소코르가 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니 냇가를 따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걸 보고 도와 소코르는 이렇게 말했다. 이동해 오는 저 사람들을 보니 중간에 검은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여인이 몹시도 아름답구나. 만일 저 여인이 다른 누군가의 부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우야, 도본 메르게나, 내 저 여인을 너의 부인으로 맺어줄까 한다. 이 말을 들은 동생 도본 메르게는 산을 내려가 그 무리들 가까이로 달려갔다. 가까이서 그 검은 수레의 여인을 살펴보니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의 여인이었다. 그 아름다운 여성의 이름은 알랑고아였고 아직 누구에게도 시집가지 않은 여성이었다. 알랑고아와 함께 이동하던 무리들은 원래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본래 살던 곳에서 사냥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한 힘센 세력가가 나타나면서 자신들 이외의 다른 패밀리들이 사냥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힘으로. 그래서 이 알랑고아의 무리들은 사냥감이 풍족하다는 부르칸 칼둔 산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세부적으로 더 나오진 않지만 여하튼 이 도본 메르겐과 알랑고아는 결혼을 합니다. 이 도본 메르겐의 메르겐은 다 아시겠지만 명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알랑고아의 아버지 이름도 메르겐이에요. 코릴라 르타이 메르겐. 원래 알랑고아 집안도 사냥을 해서 먹고 살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알랑고아 어머니 이름도 고아인데 이 고아라는 뜻은 아름답다,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저 먼 산 위에서 미인이라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걸 보면 상당한 이름처럼 미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동생을 미인과 결혼시켜 주었던 형 도아 소코르는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동생보다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이 도아 소코르의 아들들이 본인들의 숙부죠, 도본 메르겐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징기스칸 가문 선조들 그리고 징기스칸 본인에게도 계속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집단 내에서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서 빠져나와서 뭔가를 도모하고 또 거기서 세력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 가문 계보에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형 도아소코르의 아들들은 도본 메르겐하고 헤어져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남겨진 어느 날 도본 메르게는 본인이 장기인 사냥을 하러 한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산 위에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그걸 요리하고 있는 일련의 오량카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량카이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오랑캐의 어원이죠. 근데 원래는 삼리민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즉 숲에서 주로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우량카이 출신이 바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유명한 수부타이가 이 우량카이 출신이죠. 근데 여기서 이 우량카이들과 만난 도본 메르겐은 거 요리하고 계신 사슴고기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실 수 있겠소이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여기서 우량카이들은 사슴고기의 거의 대부분을 도본 메르겐에게 줍니다. 기록에 따르면 폐 쪽 조금하고 가죽 빼고는 다 줬다 그래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수부타이라는 인물의 그 엄청난 활동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묘한 느낌을 주죠. 이렇게
사슴고기를 대량으로 얻은 도보메르게는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보메르게는 말을 겁니다. 너는 누구인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 나는 마알리크라는 사람이오. 보시다시피 나는 말도 가지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당신 내게 그 사슴고기를 좀 주지 않겠소이까? 그 사슴고기를 나누어 준다면 여기 이 내 아들들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니까 사슴고기 좀 주면 내 아들들을 당신의 하인으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을 듣고 도본 메르게는 사슴고기의 절반을 잘라 마알리크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마알리크의 아들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근데 이 이후에 상당히 기묘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사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대징기스칸 가문의 시작이 바로 이 사슴고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도본메르겐의 부인 알랑고아는 총 5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그 5형제 중에 막내가 바로 보돈차르 문카그라는 인물입니다. 이 보돈차르가 바로 후일 원나라에서 희조 의현 황제로 추존되는 실질적 징기스칸 가문의 시조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버르테치노 푸른 늑대를 약간 전설적, 설화적 시조라고 많이들 본다면 이 막내 보돈차르는 그야말로 징기스칸 가문의 직접적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앞에 사람들 버르테치노부터 얘기 실컷 해놓고 왜 여기 보돈차르가 진짜 시작이라고 또 하는 건가?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일 때문이죠. 아까 그 남편 도본 메르겐이 사슴 반마리 주고 마알리크라는 이의 아들들을 데려왔잖아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도본 메르겐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알랑고아는 남편 도본 메르겐 생전에 아들을 2명 낳습니다. 근데 아깐 5명이었다면서? 남편 사후에 3명을 더 낳아요. 그럼 재혼한 건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편 사후에 재혼도 없이 아들을 3명 더 낳아요. 그 추가로 3명 더 낳은 아들 중 제일 막내가 바로 이 보돈차르였던 거죠. 그럼 이 남편 사후에 그 뒤에 낳은 그 아이 3명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까 마알리크한테 사슴 반마리 주고 그의 아들들을 집에 데려왔잖아요. 그들이 이제 도본 메르겐 집안으로 와서 일하면서 살죠. 그러면 도본 메르겐 사후 낳은 3명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쪽 도본 메르겐의 그 원 친아들 2명이 의심을 합니다. 알랑고아 즉 어머니와 마알리크의 아들들 중 누군가가 같이 낳은 아이가 바로 이 보돈차르 포함 3형제가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알랑고아는 그래도 이 친아들 2명의 생모 어머니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놓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만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눈치가 아들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이 아들 5명을 어느 날 다 같이 부릅니다. 근데 확실히 어머니답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맛있는 양고기 요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쫙 불러요. 참고로 나중에 징기스칸도 특히 양의 머릿고기를 매우 좋아했다고 하죠. 마치 우리가 소를 아무것도 안 버리는 것처럼 양의 거의 모든 것, 모든 부위를 초원에선 다 활용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주 맛있는 양을 아들들에게 쫙 주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랑고아, 첫째야, 둘째야, 너희들 2명이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속삭이는지 내 다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첫째, 둘째. 근데 여기서 이 알랑고아가 참 대단한 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알랑고아, 그러나 당연히 너희들은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심은 당연히 알랑고아가 마알리크 아들들 중 하나와 정을 통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의 그런 의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내 오늘 너희들의 그 의심을 풀어주고자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주도록 하겠다. 남편이 세상을 뜬 이후 종종 나는 밤에
게르에서 자면서 이런 일을 겪었다. 게르는 유목민들이 초원에서 짓고 사는 그 천막형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밤이 되면 밝은 빛이 게르의 하늘 쪽 창을 통해 게르 안으로 비춰지곤 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몹시 눈부신 빛을 띠는 사람이 창을 통해 게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빛이 사람과 함께 참으로 밝은 빛이 내 뱃속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의 사람은 동이 터올 때쯤 게르 밖으로 나가곤 했는데 나가는 모습은 흡사 개처럼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었다. 아들들아, 이것이 말해주는 게 무엇이겠느냐? 첫째야, 둘째야, 이는 너희들 뒤에 나온 3명의 동생들은 바로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라는 뜻이다. 하늘이 빛을 통해 내려주신 아이들인 것이다. 자, 아들들아, 내가 화살을 하나씩 줄 터이니 이걸 꺾어보거라. 한 개의 화살을 가뿐히 꺾어버리는 아들들. 자, 그러나 이번엔 이 5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꺾어보도록 해라. 5개쯤 되니까 안 꺾이죠? 보아라. 화살도 하나씩 있을 땐 쉽게 꺾이지만 5개가 모이면 쉽게 꺾이지 않는 법.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너희들 5명은 모두 나의 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절대 다른 마음 먹지 말고 형제들끼리 단결하도록 하여라. 내가 하늘의 빛으로 낳은 아이들은 후일 위대한 칸이 됨으로써 그 하늘의 혈통으로 온 세상에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모두 할 말이 없어진 5형제. 화살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접했던 이야기죠. 근데 사실 화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얘기가 핵심인 건데 이 5명의 아들들이 알랑고아의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막내 보돈차르가요, 이름이 사생아 혹은 서자라는 뜻입니다. 그 알랑고아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대부분 진실은 알고 있었겠죠. 바로 이 보돈차르로부터 본격적인 징기스칸 가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전설적 설화적으로는 징기스칸 가문이 위대한 푸른 늑대 버르테치노의 후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쪽 혈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돈차르는 노본 메르겐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의 아들인가? 이쪽 친아들 2명이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한 건 아니죠. 뻔한 거고. 그러니까 징기스칸 가문은 사실은 위대한 푸른 늑대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 도본 메르겐에게 사슴 반마리만 주면 내 아들들을 너에게 팔겠다고 한 비참했던 구걸자 마알리크. 징기스칸은 구걸자 마알리크의 후손이었다. 그런데 묘하게 오히려 추 몽골 부족 내에서는 이 나중에 빛의 후손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마알리크의 후손인 이 보돈차르 3형제 이쪽을 니르운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귀족 계보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니르운이라는 건 허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허리로만 태어났다. 즉 지극히 순결한 하늘의 혈통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칭기스칸도 이 보돈차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몽골 부족 내에서 가장 인정받는 니르운 혈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형제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닌 다른 계통들은 두릴리킨이라고 불러서 신분적으로 니르운에 비해 낮게 평가를 했어요. 따라서 이쪽 오히려 푸른 늑대의 진짜 계보라고 할 수 있는 도본 메르겐 남편의 친아들 2명 쪽 계보도 두릴리킨입니다. 오히려 이쪽 삼형제 쪽 계보에 비해 낮게 대접을 받았어요. 후일. 그렇게 된 건 당연히 이쪽 니르운 계통 사람들이 추후 더 유능해서 물리적 힘을 보다 크게 얻었기 때문이겠죠. 마알리크의 처참했던 모습을 돌이켜보면 역시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점은 우린 여기서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 나중에 징기스칸이 이쪽 니르운 혈통이다 라는 게 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라이벌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요소인 건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2+3, 5형제 이제 이쪽 아들들과 이쪽 서로 상당한
알력이 날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시죠? 근데 기록에 따르면 알력은 4대 1로 일방적으로 나머지 4명이 막내 보돈차르를 따돌립니다. 보돈차르 뭉카그가 이름인데 보돈차르가 사생아라는 뜻이라면 뭉카그는 어리석다, 어리숙하다, 바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이 보돈차르를 일방적으로 따돌린 이유가 보돈차르가 너무 바보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나중에 나온 그 같은 형제들끼리도 외면하는 속에서 그래도 어머니 알랑고아만큼은 보돈차르를 아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이 보돈차르는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먹을 것조차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여 보돈차르는 결국 견디다 못해서 하나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가출을 결심합니다. 형제들이 밥조차 안 나눠주니 보돈차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진짜 C급 이하의 말. 기록에는 꼬리털도 거의 빠진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자동차로 치면 거의 폐차 직전에 그런 말을 타고 형제들 곁을 떠나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후일 보돈차르가 너무나 위대한 가문의 실질적 시조로 떠받들어지게 되는 게 사실은 이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 보돈차르는 길을 나서면서 이런 말을 읊조리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논강을 따라 쭉 가다가 발존 아랄이라는 곳에 다다라요. 거기서 나뭇가지, 풀 이런 걸 얼기설기 엮어서 조잡한 집을 하나 짓고 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비참하게 무시받고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나 홀로 살겠노라. 이렇게 지내던 보돈차르는 어느 날 한 매가 비둘기를 잡아서 먹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해서 어찌어찌 보돈차르가 그 매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매를 사육합니다. 사냥용으로. 이 보돈차르가 형제들에게 바보 같다고 따돌림 당하고 먹을 것도 분배를 못 받고 했던 것을 보았을 때 형제들에 비해서 사냥 실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매를 잘 길러서 그 매로 좀 사냥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보돈차르와 매 둘은 한 팀을 이뤄가지고 커플처럼 오손도손 힘든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늑대가 잡아온 사냥감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늑대가 먹다 남긴 고기를 매하고 같이 가서 먹었다. 뭐 이런 내용도 보여요. 짠하죠? 보돈차르와 수컷매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힘든 겨울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자 이제 보돈차르가 그 매를 이용한 매사냥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때 보돈차르가 자신의 동료 그 수컷매를 최대한 굶겼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냥감 쪽으로 날려보내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또 좀 전에 짠한 게 확 사라지는데 근데 이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게 만드는 더 강한 사례가 또 뒤이어 나옵니다. 이렇게 매를 날리며 살아가던 보돈차르는 어느 날 어떤 일련의 사람들 무리하고 조우하게 됩니다. 조우했을 때 그렇게 상호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보돈차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만든 음식도 얻어먹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 사람들이 보돈차르한테 이보시게 우리가 음식도 주고 했으니 자네의 그 매 우리한테 주면 어떻겠는가? 참 좋아 보이는 매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돈차르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음식 이런 걸 주면서 은혜만 베푼 격이 되었지만 그냥 오케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때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보돈차르를 괄시했던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보돈차르를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형제들이 오는강을 따라 쭉 오다가 먼저 이 사람들 보돈차르한테 먹을 것 베풀어줬던 이 무리들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물어보죠. 보돈차르 형제들 이보시오. 이러이러하게 생긴 사람 못 봤소. 보돈차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봤소. 우리가 음식도 주고는 했던 사람이요. 매사냥을 종종 하는데 좀 기다리다 보면 매와 함께 근처로 나타날 거요. 해서 형제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보돈차르가 나타난 거였죠. 무슨 심산인지 여기서 형제들은 보돈차르에게 다시 같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하고
보돈차르는 오케이 합니다. 왜 이런 심정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아마 야,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 지내라고 했는데 막내가 이렇게 혼자 떨어져 사는 거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데려오자. 이랬던 게 아닐까. 해서 이제 이렇게 털레털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보돈차르는 형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보돈차르, 형, 왜? 좀 전에 보았던 그 사람들 있잖아. 나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줬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말이야. 우리가 충분히 털 수 있는 사람들이야. 공격해서 약탈하자, 형들. 자신이 어려울 때 공짜로 음식도 주고 나름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인데 지금 형들이라는 머릿수, 우군이 더 생기자마자 바로 약탈하자고 제안하는 보돈차르죠.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단 이 오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무기를 철저하게 갖춘 이후에 아까 그 무리들 있는 쪽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기습해서 그 무리를 이끄는 남자들을 번개처럼 참살해버리고 말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식량 싹 손에 넣게 되고 특히 그들이 거느리고 있던 힘없는 사람들, 뭐 그들의 하인들 그리고 그 참살당한 이들의 부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잡아서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얻은 가축이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기록엔 이때 이후로 보돈차르 형제들이 상당히 풍족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끌고 왔던 사람 중에 약 임신 5개월 정도 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돈차르 형제들이 참살한 사람의 전 부인이었을 텐데 이 임신 중이었던 여인이 추후 보돈차르의 부인이 됩니다. 먼저 임신하고 있었던 아이도 그냥 보돈차르 집에서 낳아요. 그 아이는 보돈차르의 자식은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집안에서 키워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로 후일 나중에 자다란이라는 시족의 첫 시작이 됩니다. 이 보돈차르 직계가 아니죠. 이 아이 쪽은 보돈차르가 없앤 사람의 자손인 건데 근데 이 자다란 시족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후일 징기스칸의 최고의 친구이자 최고의 라이벌이 되는 자무카 자다란 자무카가 바로 이 시족 계보의 아이이기 때문이죠. 후일 자다란 자무카와 징기스칸이 초원에서 벌리는 그 숱한 스토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가문 내력 징기스칸은 바보 보돈차르 문카그 기습했던 그쪽 구소원인 거고 자무카는 바로 그 보돈차르가 해친 사람의 후손 그리고 이 둘이 훗날 초원을 둘러싸고 대서사시를 만들어낸다. 징기스칸과 자무카는 한땐 최고의 친구였지만 결국은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오면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격적인 초원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